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저희 손에 들어온 자료들을 가지고 한국일보라는 언론사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분석 보고서를 보니까요, 지배구조 얘기부터 또 정치적으로 큰 위기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리고 신뢰성, 공익성 이런 부분까지 상당히 다각적으로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꽤 폭넓은 분석이죠. 한국일보 하면 그 창간 정신, 춘추필법, 정정당당 보도, 불편부당 자세 이런 거 내세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은 멋있는데 실제 보도에서 이게 정말 지켜지는지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춘추필법 정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건 간단히 말하면 역사가가 사실을 기록하듯이 아주 엄정하게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실에 기반해서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그 원칙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첫 번째로 소율구조 변화부터 볼까요? 과거에는 그 창업주의가 경영권 다툼 때문에 꽤 오래 좀 불안정했다고요? 네, 맞아요.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죠. 그러다가 2014년에 동화그룹의 인수가 되면서 이게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동화그룹이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점은 동화그룹이 전통적인 의미의 대형 재벌이나 언론사를 주력으로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력 사업 분야가 언론 보도 내용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 보니까 그래서 편집권 독립에는 좀 더 나은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군요. 네, 그렇죠. 구조적으로 좀 더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랜 불안정에서 벗어난 계기가 된 셈입니다. 그 구조적 안정성이 정말 편집권 독립으로 이어졌는지 이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위기 상황 대응일 텐데요. 2024년 12월 3일 그 불법 계엄 사태, 그때 한국일보 반응은 어땠습니까? 당시 정말 정신 없었잖아요. 네, 그랬죠. 자료를 보면 한국일보는 사태 터지자마자 이걸 아주 명확하게 불법 계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상당히 단호했죠. 바로요. 네, 특히 그 지도에 새겨진 진실이라는 인터랙티브 보도가 좀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냥 사건 나열이 아니라 그 구글 어스 같은 디지털 툴을 써서요. 특전사 이동 경로나 국회 진입 시도, 또 시민들이 막아선 과정, 심지어 선관위 장악 시도 같은 정황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재구성을 했더라고요. 와, 시각적으로 보여줬다는 거네요. 네, 독자가 그 긴박했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갈 수 있게끔요. 다른 언론들이랑 비교하면 좀 어땠나요? 그때 받아쓰기 논란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 민원련, 민주언론 시민연합 보고서를 보면 당시의 일부 언론은 소위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 받아쓰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한국일보는 그 비판 대상 목록엔 없었습니다. 맞아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권력 주장을 그냥 전달하기보다는 자체적인 검증이나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위기 때만이 아니라 평소 신뢰도도 중요할 텐데 팩트체크 같은 건 좀 어떤가요? SNU 팩트체크센터요.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산하 기관이죠. 여기서 한국일보가 꾸준히 괜찮은 평가를 받았어요. 특히 2024년에 대통령실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사퇴 압박 논란 있잖아요. 네, 시끄러웠죠. 관련 팩트체크 기사가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게 그냥 위법이다 아니다 이걸 떠나서요. 그 대통령의 정치활동 범위라는 좀 애매한 부분을 구체적인 사례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웠다 이런 평가가 붙었더라고요. 단순히 팩트 전달을 넘어서 맥락을 짚어줬다? 그렇죠. 그리고 비디어 미래연구소 전문가 조사에서도 2014년까지 5년 연속으로 가장 공정한 신문으로 꼽히기도 했었고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있네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공정성을 높게 치는데 정작 기자들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영향력이나 신뢰도가 다른 주요 언론사만큼 최상위권은 아니다. 이런 결과도 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짚고 넘어가는데요. 한 가지 해석은 이렇습니다. 한국일보가 약간 속보 경쟁보다는 좀 깊이 있는 기획이나 탐사보도 쪽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당장의 이슈 파급력이나 의제 설정 능력 면에서는 조금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깊이 있는 보도가 꼭 즉각적인 영향력 점수로 연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볼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심층 보도 얘기가 바로 탐사 보도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권위 있는 상 중에 관훈 언론상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그 수상 내역을 보면 2019년에 조국 당시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에는 세월호 10주기 기획, 산자들의 10년이라고 디지털 기술이랑 결합한 거 있었고요. 아, 그거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023년에는 치매 노인 실종 문제를 GPS 데이터 분석으로 파헤친 보도도 있었고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어요. 특히 최근 수상작들을 보면 그냥 고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공익적인 주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보여요. 민원연련 이달의 소음보도상 수상 내역도 비슷한데요. 2023년 탄소 포집 기술 실효성 검증 기획이나 2025년 경북 산불 피해자 132명 목소리 담은 산불 초토의 사람들 같은 거예요. 아, 정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들을 깊게 파고드는군요. 네, 사회적 약자나 재난, 환경 문제 같은데 꾸준히 관심을 갖고 깊이 있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한국일보는 과거에 그 불안정했던 소유구조 문제를 딛고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편집권 독립성이나 신뢰도 그리고 또 깊이 있는 공익보도 이런 가치들을 좀 꾸준히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전반적으로 제공된 자료 분석 결과는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권력 감시라든지 팩트체크, 공익 기여도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지표들이 확인되고요. 하지만 뭔가 좀 더 필요한 부분도 있겠죠. 네, 다만 보고서에서 한 가지 제언을 덧붙이는데요. 이렇게 만든 좋은 품질의 컨텐츠가 좀 더 넓은 독자들한테 가닿고 또 사회적 의제로 확산되려면 디지털 전략이나 유통 방식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영향력을 더 키워야 한다. 이런 지적입니다. 아, 좋은 걸 만드는 것만큼이나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공정성과 또 동료 언론인들이 매기는 영향력 사이에 어떤 간극이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 미디어 환경에서 영향력 있다는 것과 공정하다는 건 과연 각각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 독재들로서는 이 둘 중에 어디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언소주에게 힘이 됩니다.